병원과 약을 버려야 내 몸이 산다. 오래전 어느 날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아토피는 왜 생기는 거야? 저는 졸리기도 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배운 적이 없으므로 모르지 하고 무심결에 답했습니다. 아내는 당황한 목소리로 또 질문했습니다. 그럼 의학은 왜 있는 거야? 별다른 고민이 없던 터라 싱겁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큰아이는 태어나고 얼마 후부터 아토피 때문에 오랫동안 애를 먹였습니다. 하지만 잠을 못 자고 가려워하는 큰아이 곁에서 괴로워하는 아내에게 명확한 원인과 대책을 이야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쓰는 것은 자제하라는 야속한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도 딱히 어찌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족들에게도 저를 찾아 진료실을 방문하는 분들에게도 좀 더 명확한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년간 진료실에서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배운 의학 지식과 다르게 모든 병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현상과 건강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상식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말입니다. 진료실에 처방전을 받으러 오는 환자분들에게 식생활을 바꾸면 약을 끊을 수 있게 되고 오히려 약을 먹지 않아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처음엔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냐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분들도 있지만 말도 안 된다며 돌아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달라는 처방전이나 주면 되지 왜 먹는 것을 가지고 의사가 왈가왈부하느냐고 화를 내는 사람부터 이상한 병원이라고 의사라는 걸 확인해달라는 민원 요청까지 하는 웃지 못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을 점검하면서 식습관을 바꾸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2주에서 한 달 정도면 몸이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어떤 치료법보다도 확실하고 강력한 치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활 습관 중에서 1차적으로 식습관을 바꾸면 생각보다 빨리 몸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대사 질환은 빠른 반응을 보이는데 혈액이 맑아지기 시작하면서 변화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생활습관병에 대해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 대신 무조건 약부터 먹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약물보다 강력하게 우리 몸에 변화를 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치병은 없습니다. 다만 불치의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우리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우리는 의외로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우선 본인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보게 되고 주변을 둘러싼 환경과 잘못된 습관을 바꾸어 보기도 합니다. 저 또한 가족들의 아픔과 환자분들의 병을 치료하면서 제 생활에 많은 잘못된 습관들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병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이전보다 더 여유롭고 건강해진다면 질병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듯 싶습니다. 질병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증상들을 일으키는 우리 몸의 생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고 몸의 변화를 지켜보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틀린 가설들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복할수록 건강과 멀어지는 잘못된 상식들을 깰 새로운 건강법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만성질환을 치유하는 올바른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시한 방법을 잘 실천하여 만성 염증성 질환을 이겨낸 환자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한 끼 식사에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행위 모두가 사회적 의미와 그 시대의 문화, 정치적인 일로 연결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양심 의사가 전하는 건강지침서, 의사의 반란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많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믿었던 사실들이 진실이 아닐 수 있고, 혹 어떤 독자들은 말도 안 되는 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힘을 내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찰을 한다면 새로운 사실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의학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의학이 전문 영역으로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 몸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의학은 소수의 사람만 독점하는 지식이 아니라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과 질병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 몸의 변화를 믿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건강한 삶의 기초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 다만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병을 고치기 전에 습관을 고쳐라. 모든 병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이것을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약은 우리가 건강해지는 일에 오히려 방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은 의사인 저에게도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약을 끊으면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서 환자가 힘들어할 것 같았는데 약을 줄여나갈수록 원기를 회복하고 힘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사람도 저 환자도 모두에게 똑같은 일들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사람의 몸을 모르면서 이제까지 약을 처방해 왔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하루의 일정 시간에 좀 더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환자들로부터 불편한 증상만 듣고 정답이 정해진 답안지처럼 반복적으로 처방해 왔던 일들과 고혈압, 당뇨병 같은 병들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잘못된 신념으로 환자들의 얼굴도 한번 쳐다보지 않고 반복 처방해 왔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환자 스스로 생활을 돌아보고 습관을 교정하면서 그 병을 치료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고혈압 약과 당뇨병 약을 끊고 인슐린을 끊은 환자분들이 여기저기에서 불치병과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을 모셔왔습니다. 온갖 질병을 앓는 환자들이 가진 공통점은 살기 위해 먹고 있는 약물이 오히려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이 회복되는 것을 막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다들 큰 병원으로 가서 좀 더 정확한 값비싼 검사를 받고 진단명을 받아들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약물 투여가 시작됩니다. 진짜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약이 있을까요? 저는 단 한 가지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증상을 일으키고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선행될 때 단 한 알의 약이라도 체내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몸에 불편한 증상이 생겨 병원에 가면 이런저런 약을 처방해주면서 꼭 챙겨 먹어야 한다는 소리를 합니다. 더 나아가 약을 안 먹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도 따라붙습니다. 결국 몸이 나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꼭 먹어야 살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따라서 불편한 증상에 대해 약을 선택하기보다는 체력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선택일 것입니다. 정말 질병의 원인을 모를까? 의과대학 시절에는 공부할 양도 많았지만 가장 힘들었던 일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외워서 시험을 보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두꺼운 전공 서적에 나오는 수많은 질병들 대부분에서 병인은 모른다는 문장을 접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자가면역 질환은 모두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속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우리 몸의 면역이라는 것은 외부의 공격이나 내부의 이상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능력인데 이게 왜 스스로 미쳐서 내 몸을 항원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가설들만 배우게 되고 그럴수록 더 헷갈리기만 했습니다. 의사가 되어 환자를 볼 때에도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질문에 적당한 답변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동안 배워온 대증요법 처방들,
즉 약물을 써서 증상을 조절하는 일만 하다 보니 근본적인 치유는 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들은 약물의 종류만 늘어가고 더 강한 약들을 처방받는데 약의 부작용으로 생긴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또 다른 약을 처방받는 일들을 자주 보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해독과 관련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책들의 주된 내용은 만성질환들 대부분이 생활습관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생활습관을 고치면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해독을 접했을 당시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다면 왜 의과대학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일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환자들을 지켜보며 생활습관 중에서 식습관에 대한 부분부터 변화를 줘보니 상당히 고무적인 일들이 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동회진 때 영양사를 대동하여 환자식에 대한 지시를 같이 했는데 이런 식단을 받아든 환자들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로 재활병동에서 뇌경색 후유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신선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약을 줄이면서 시기를 처방한 것만으로 퉁퉁 부어있고 푸석했던 환자들의 살이 빠지고 혈색이 돌면서 눈빛이 살아나고 다리에 힘이 생겨 다시 걷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환자는 뇌성마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걷지 못한 40대 남자분이었습니다. 무릎 수술 이후에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허리가 42인치로 거구의 몸이어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분은 식사가 바뀌면서 하루가 다르게 체중이 줄고 다리에 힘도 생겨 보조기를 이용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들뜬 목소리로 외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부터 일본이나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심지어는 유럽에서 나온 책들을 보며 궁금한 것들을 풀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답은 환자분들에게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바꾸었을 때 예상대로 변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보고 잘못된 것은 없는지 고민하면서 저 역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의사이면서도 고등학교 때부터 피운 거의 20년 가까이 끊지 못하던 담배를 끊었습니다. 또 담배를 피우면서 가장 맛있게 느껴지는 환상궁합인 자판기 커피와 봉지 커피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육식을 줄이고 현미밥과 채소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날고기로도 종종 먹을 정도였습니다. 가족들과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는 겉이 살짝만 익어도 날름날름 먹는 바람에 눈총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먹는 습관을 바꿨을 때 가장 눈에 띈 변화는 80kg에 근접하던 체중이 65kg까지 줄어든 것입니다. 피곤함이 사라지고 일찍 자면서 일찍 일어날 수 있게 몸이 변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악취는 저를 당황스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진료실 창문을 늘 열어놓아야 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제 몸도 환자분들과 같은 변화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저 자신을 의사로서 건강과 질병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고, 이제는 저를 찾는 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게 된 병원에서는 약을 주는 병원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고침으로써 약을 끊을 수 있게 만드는 병원을 만들어 보겠노라는 목표로 다양한 질병을 가진 분들을 만나 병의 경과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약을 끊어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영상 어려움도 겪게 되고 스스로도 정말 맞는 방법인지에 대한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불행 중 다행인지 대중매체를 통해 식생활 개선으로 약을 끊게 하는 의사가 소개되고 현미채식의 중요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제게 등 돌렸던 환자들이 다시 찾아오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환자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어떤 병들보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질병이 바로 자가면역 질환이었습니다. 수년에서 십수년간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데도
증상은 사라지지 않고 잠을 못 자는 날들이 많아질수록 삶에 대한 의욕도 떨어져 결국 자살까지 생각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알면 어떻게든 고쳐볼 텐데 정작 아무리 유명한 병원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도 원인을 속 시원히 알려주는 곳이 없고 평생 약물로 조절해야 한다는 말만 듣게 되니 그 절망감은 겪어본 사람들만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을 가진 분들은 현대의학보다 대체의학이나 민간요법에 더욱더 심취하는 경향을 보이고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정말 질병의 원인은 알 수 없을까요? 제 생각은 모든 질병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듣고 알고 있던 우리 몸에 대한 생리적인 반응과 건강해지기 위해 실천하는 행위들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틀린 말이다. 자가면역 질환을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외부의 침입자들로부터 그리고 내부에 생기는 이상 조직을 정리하여 항상 일정한 상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를 면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외부의 이물질에 대해서는 항원이라 하고 여기에 대항하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을 항체라고 부르는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반응하는 것을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런 반응을 통해 우리 몸은 외부의 이물질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그리고 치열한 면역 반응을 하고 나서 생기는 것이 흔히 말하는 고름입니다. 또한 면역은 내부의 이상 세포를 정리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 몸은 매일 매 시간 세포 분열을 통해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어제의 나와는 다른 몸이 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면역은 잘못된 세포들을 정리해줍니다. 이렇듯 내 몸 안의 면역은 나를 지켜주고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데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말은 그 면역세포들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미쳐서 자기 몸의 정상적인 세포들을 항원으로 인식해 항체를 만들어 공격한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면역 반응의 표면적인 모습만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 곳에는 염증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이런 염증 반응이 정상적인 세포에서 생기는지 이해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개념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내 몸의 항체가 정상 세포를 공격하여 염증 반응이 생긴 것이라면 왜 일부 조직에서만 이런 반응을 보이고 다른 부위에서는 염증 반응이 없었을까요? 아토피를 설명하는 책을 보아도 잘못된 항체가 정상적인 피부 세포를 항원으로 인식하고 공격해서 생기는 반응으로 이해하는데 왜 피부가 접히는 일부에서만 심하고 모든 피부에서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개념으로는 우리 몸에 생기는 염증 반응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는 절대 나을 수 없고 평생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 등의 약물로 조절하며 살아야 한다고 판정받았던 환자들이 생활 습관을 고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질병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환자는 많아지고 병원은 대형화되어 가고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몸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평소 크게 의심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건강 상식들도 다시 한번 뒤집어보고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병이 생겼기 때문이죠. 병이 생겼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이므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되짚어보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질병은 우리를 괴롭히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기 위해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가면역 질환으로 불리는 질병들을 생각해보면 질병의 원인을 발견하는 일이 의외로 쉽습니다. 절대로 내 몸 안의 면역 체계가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증상이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이런 변화가 생겼구나 라고 인식하기보다는 빨리 통증을 없애고 싶은 마음에 소염진 통제를 찾습니다. 이때 복용하는 약은 염증 반응을 억제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몸은 살기 위해서 약물에 대항해 혈관을 더 열려고 노력합니다. 때문에 반복적으로 약을 먹으면 거꾸로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몸은 살기 위해 손가락 끝, 발가락 끝까지 혈액을 보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요즘 부모들은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소아과로 이비인후과로 한의원으로 다니면서 1년 내내 약을 달고 살게 만듭니다. 이러니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성장하면서 나타납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 보았을 텐데요. 오히려 위생의 역설이라면서 어릴 적 면역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젊은이들이 성인이 되어 질병에 노출되면서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 몸 안의 면역 체계가 언제는 미쳐서 내 몸을 공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은 절대로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므로 생활 습관을 고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평생 한 알의 약도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몸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염증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염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흔히들 신체의 한 부분에 통증과 함께 이상 소견이 나타나면 염증 반응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염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지요. 그냥 고름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대답할 뿐입니다. 고름이 나오는 염증 반응은 감염에 의해 생기는 화농성 염증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과 싸운 면역세포들의 시체가 고름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화농성 반응 외에도 우리 몸에서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피에 생기는 지루성 피부염에서 눈에 생기는 결막염, 코에 생기는 비염, 입 안에 생기는 구내염, 귀에 생기는 중이염, 식도에 생기는 역류성 식도염, 위장에 생기는 위염, 손가락을 비롯한 관절에 생기는 관절염 등 우리 몸 곳곳에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질병을 잘 살펴보면 모두 염자가 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염증 반응은 우리 몸에서 불처럼 화끈거리는 반응을 말하는데 이런 염증 반응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발목을 삐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발목을 삐었다는 말은 발목에 있는 어떤 조직이 손상된 것일 텐데요. 대부분 골절이 아니라면 발목의 인대가 손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발목을 겹질리면 발목은 어떻게 변하나요? 붓고 화끈거리면서 아프죠. 바로 이런 반응을 가리켜 염증 반응이라고 합니다. 염증의 세 가지 반응은 붓고 화끈거리고 통증이 동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 몸은 발목의 인대가 손상되었는데 염증 반응이 생기나요? 염증이 생기면 잘 걷지도 못하고 아파서 어쩔 줄 모르게 되는데 이런 불편한 반응은 날 괴롭히기 위해 생겼을까요? 발목을 삐었을 때 처음에는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쩔뚝거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나아집니다. 즉, 염증 반응을 통해 우리 몸의 손상된 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염증이 생겼을 때는 그 부위가 부어오릅니다. 부어있는 곳 안에 들어있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대체 무엇이 들어있어서 탱탱 부어 올랐을까요? 그것은 혈액입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손상된 세포를 버리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세포 분열이라는 과정을 통해 매일매일 회복됩니다.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혈액이고 혈액이 모이면 붓고 화끈거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통증을 동반하는데 바로 여기서 통증이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관은 열릴 때 아플까요? 닫힐 때 아플까요? 답은 열릴 때 아픕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생기는 합병증 가운데 발가락 끝이 썩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당뇨 합병증은 혈관이 막혀서 생깁니다. 즉, 혈액이 발끝까지 가지 못해서 감각이 없어지고 상처가 나도 통증이 없는 상태가 되어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발을 따뜻하게 한다면서 족욕을 하는데 발가락이 화상으로 익어가는 것도 모르다 보니 결국 잘라내는 방법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혈관이 막히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어릴 적 했던 놀이 중에 전기 오게 해준다면서 손목을 꽉 잡고 나이만큼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를 반복하다가 꽉 잡았던 손목을 살짝 풀어주면 손끝에 살짝 저린 느낌이 오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막혔던 혈관이 열리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생긴 것이지요. 또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종아리가 저려와 곧바로 일어나 움직이기 힘들었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앉아 있을 때에는 못 느끼지만 일어날 때 혈관이 열리면서 저리고 아픈 증상이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통증은 혈관이 움직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혈관이 열리면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혈관이 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혈관이 열리면서 혈류가 증가하는 것인데 이런 변화는 우리 몸에 이로울까요? 해로울까요? 혈류가 증가하여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은 분명 우리 몸에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생기는 통증 또한 분명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몸은 살아가는 동안 손상받기도 하지만 이런 손상으로부터 몸을 회복시키는 능력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손상된 몸을 회복시키는 능력은 우리 몸이 스스로 해야만 합니다. 피부가 찢어지고 뼈가 부러져도 시간이 흐르면 우리 몸은 다시 붙습니다. 이때 회복을 빠르게 해줄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몸이 병들거나 다치면 손상된 조직에서 노폐물이 나옵니다. 바로 근육을 많이 사용했을 때 생기는 피로물질 같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조직이 손상되면서 파괴된 세포에서 나오는 물질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식사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것들이 배설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여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염증 반응은 이런 노폐물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조직을 재생하기 위해 혈류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불편한 증상이 통증을 동반한 염증 반응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소염 진통제는 염증 반응을 악화시킨다. 우리 몸의 곳곳에서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 충격에 의해 손상을 입었을 때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손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 몸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즉, 염증은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받으려고 혈류를 늘리는 반응입니다. 분명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살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생기면 불편한 증상 때문에 대부분 약부터 찾게 됩니다. 약국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아 먹는 약들은 어떤 기전으로 염증 반응을 완화시킬까요? 흔히 두통이나 생리통 같은 약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광고되고 약국에서, 아니 이제는 편의점에서도 쉽게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잘 듣지 않는 통증은 병원에 가서 더 독한 약을 처방받아 먹어야 하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때 복용하는 약들은 대부분 신경안정제나 스테로이드 계통약들, 심지어는 면역억제제와 같은 약도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어떤 기전으로 우리 몸의 통증과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것일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혈관이 확장되어 혈류를 증가시키려는 반응을 억제하는 기전입니다. 혈관을 수축하게 함으로써 통증을 줄이는 약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생활에서 이런 염증 반응이 생기면 그것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는다든지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거나 주사를 맞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불편한 증상을 빨리 없애는 것이 최고의 치료라고 생각하는 환자와 의료인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들은 증상을 억누르기만 할 뿐 우리 몸을 회복시키지는 않습니다.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가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혈류를 증가시키려 하고 그러면 다시 통증이 생기고 그 때문에 한 알 먹었던 진통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두 알이 되고 네 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네 알의 약이 통증을 완전히 없애주고 재발하지 않게 해주면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게 약을 먹어도 또다시 생기는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증상을 억누르기 위해 복용하는 약들은 우리 몸의 해독 기관을 통해 배출되어야 하는데 간과 콩팥을 통해 분해되고 배설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염증을 억누르려고 먹는 약들 때문에 간이 손상되고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는 바로 이런 경로를 통해 생기는 것입니다. 병원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복용하는 약이 어떤 약이고 부작용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을 때 제대로 대답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1년, 10년, 20년 드시던 약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도 않았느냐고 되묻고 나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약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봐도 어떤 약인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 번도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큰 병원에서 권위 있는 의사분에게 처방받은 약이어서 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또 병원은 병을 치료해주는 곳이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한 알, 두 알로 시작했던 약이 시간이 지나면서 왜 자꾸 늘어만 가는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해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내 몸의 증상을 없애주어 병이 나은 것처럼 느끼게 해주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 몸은 약 때문에 점차 손상되어 전에 없던 증상으로 점차 약의 종류가 늘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의 경우도 첫 시작은 과민성 대장염이나 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아 불편할 때마다 소염 진통제나 항생제를 드신 분들입니다. 이 약들이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주었다면 더 악화된 형태로 난치병이라고 하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되지는 않았겠지요.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으로 확진되어 그에 따른 약을 먹는다 해도 결국 부위가 점차 넓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다른 질병에 노출되고 신장이나 간 기능 손상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약은 더 심각하게 건강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빨리 증상을 없애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분명 그것은 잘못된 처방입니다. 빨리 증상을 없애주는 처방이야말로 우리 몸을 건강에서 더욱더 멀어지게 만드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치매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혈압 환자가 늘어나면서 치매 환자도 늘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머리에 혈액을 보낼 만큼 충분한 혈압을 확보하지 못하면 뇌 조직은 손상을 받게 되고 심한 경우 혈관성 치매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혈압약을 먹어봐야 득될 것이 없습니다.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은 혈관이 노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혈관이 젊어질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암과 싸워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건강해지면 암은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암은 내가 체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서 생기는 암과 싸우려 하지 말고 내 몸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치유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특히 잠을 잘 때 창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어야 하는데 잠을 자는 동안 충분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하루 일과에서 수면은 꽤 많은 시간을 차지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밤사이 망가진 부분을 복구하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싸고 희귀한 것들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면 이런 것을 마음껏 사 먹을 정도의 능력 있는 부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평균 수명도 채 누리지 못하고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한 책의 저자인 신우섭 원장은 병의 원인이 음식에 있으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결코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생긴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 몸의 자연치유 능력을 믿게 되었다. 건강하려면 병원과 약을 버리라고 단언하는 그는 약보다 건강한 밥상을 처방하기를 원한다. 그에게 있어 의학은 소수의 사람만 독점하는 지식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는 몸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과 약에 의존하는 우리들에게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
다만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며 스스로 치유의 주체가 되면 세상 모든 질병과의 유쾌한 한판승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내용 잘 기억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